여러분 공부란 게 있잖아. 체계가 있어야 돼. 체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능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왔고 시험장에서 어떤 자세로 이 시험에 임할 건지 여러분 예컨대 문학 한 장, 그 다음에 이렇게 독서 한 장, 종이 한 장에 딱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문학에서 보기는 어떻게 읽어야 되고 현대소설은 어떤 측면의 주의를 좀 더 해야 되고 인문 철학 지문에서는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왔고 어떤 점이 어려웠으며 그걸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 문장으로 딱딱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책이 없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공부 좀 난잡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내 얘기를 잠깐 해보면 내가 재수 때 사탐 하나 망해서 삼수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게 망할 수밖에 없었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마지막에 우리 때는 말이죠. 국사가 되게 어렵단 말이야. 지금처럼 모든 학생이 다 필수로 치는 과목이 아니고 서울대 가고 싶은 문과만 필수 응시였습니다. 서울대 가고 싶은 문과. 거기다가 역사 오타쿠만 추가로 신청하겠죠. 그러니까 한국사가 진짜 뒤지게 어려웠어. 그 당시 영어가 상대평가였는데도 나는 영어보다 한국사를 더 많이 공부했습니다. 불안했던 거죠. 모집단이 편향돼 있으니까. 그렇죠? 모집단의 대다수가 서울대를 노리는 문과생들이었거든. 그 웬만해서는 잘 안 틀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불안하니까 뭐 고난도 문제, 모음집 이런 거 문제 풀고 강의 듣고.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수능시험 치러 가는 날 아침 있죠.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강의 2개 듣고 갔습니다. 뭘 뜻하는 거죠? 이것저것 콘텐츠 건드리다가 난잡하게 공부하고 간 거죠. 근데 그래서 삼수할 때는 딱 한 장을 만들어 가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원칙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내가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발문 읽을 때 네모를 친다면 어디에 네모를 쳐야 되고 선지 끈을 읽는다면 어떻게 끈을 읽어야 되고 문학에서 내면 어떻게 파악하고 독서에서는 1문단위 문제제기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문장으로 쫙 정리했다고. 쫙 정리했다고. 그러면 내가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은 어떻게 풀 건지 그다음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왜 어려운지 이유가 파악이 되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봤을 때 이거 풀 문제인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 문제인지 판단이 빨리 되니까 시간 관리가 애로사항이 없지. 그래서 되게 신기한 느낌인데 나는 삼수하러 가는 날 아침에 내가 몇 점 받을지 대강 예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의 그대로 나왔습니다. 거의 그대로. 이렇게 공부하니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나올지 아니까 불안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불안하지 않으니까 이 생각만 한 거지. 실수만 하지 않으면 평소보다 성적 더 잘 나올 수 있겠다. 충분히. 준비가 돼 있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정리가 중요하다고. 그런 정리가. 행정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은 진짜 많은 양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다른 고시들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공부했던 게 행정고시니까 경제학을 예를 들어 보면 이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두 개 기본수 합치면 기본수만 두께가 이만해. 기본수만. 근데 그거를 어떻게 다 달달 배우죠? 그리고 경제학이 이 행정고시 합격의 이 관건인데 불안하다 그래서 이 강의 듣고 저 강의 듣고 그럼 행정고시 한 10개년 프로젝트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공부하냐면 물론 나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경제학은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 교수님 기본서를 한 2, 3회 독해. 개념 강의 들으면서. 그 다음에 강사들 요약서 줄인 거 가지고 한 바퀴 더 돌립니다. 이순환 강의 들으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3순환 매일 모의고사 보면서 강사들이 나눠주는 요약 자료하고 이 논문 자료 있죠. 그걸로 더 줄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래프 10개 가지고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싹 다 뚫을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는. 행정법도 마찬가지죠. 두께 이만해, 기본서. 한 1200, 1300페이지 됩니다. 절대 다 못해요. 그래서 수많은 학설, 개념, 판례 어떻게 다 외워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처음에 개념 강의 들을 때는 한 바퀴, 두 바퀴 돌리고 나서 계속 줄이고 줄여서 마지막에는 목차만 봐도 아, 이건 개념이 뭐였고 판례는 어땠고 나는 결론 이렇게 내릴 거고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탐구 공부한 거 쭉 돌이켜보면 교과서 이 목차 쭉 넘길 때 그런 식으로 체계화 되고 있습니까? 국어에서는 그런 체계화가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언어와 매체죠. 언어와 매체. 예컨대 품사 파트에서 뭐가 문제가 나오고
문장 성문 파트에서 뭐가 문제가 되고 어떤 기출 문제를 내가 어려워했고 대표적인 예시는 뭐가 있고 이런 게 쭉 나와야 되거든. 그래야 체계가 잡혔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딱 한 장을 만들어가는 게 이른바 강사들이 얘기하는 행동 강령 정리다 이거죠. 이런 딱 한 장을 만들어가는 게. 물론 딱 한 장이 아닐 수 있어. 근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만큼 내가 체계를 세워서 딱 어떻게 행동할 건지 요약해 가는 과정. 사실은 마지막에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1화부터 지금까지 달려오는 거죠. 이해됐나? 공부에 체계가 있어야 돼. 만약에 이런 거에 답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냥 불안한 마음에 이것저것 건드리고 있는 거죠. 불안한 마음에. 그럼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쌤처럼 예상치 못한 데서 구멍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공부하지 않았던 나의 체계가 흔들리니까 예상치 못했던 데서 구멍이 있었던 게 안 보였던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만들어 가져야 돼. 딱 한 장. 그래서 오늘 문학에 대해서는 네가 이 딱 한 장의 내용을 정리해 줄 겁니다. 문학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무리할 건지. 알겠죠? 독서에 대해서도 내가 요즘에 수업 때 계속 얘기하죠. 이거 왜 어려웠죠? 무슨 얘기야? 왜 어려웠는지 여러분의 느낌을 잘 정리해서 문장으로 다듬고 어떻게 반응할 건지 매뉴얼을 써 내려가라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문장으로 잘 정리해 줘야 돼. 그리고 사실은 이것들이 뭐야?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매주 나눠줬던 성찰지였던 거죠. 그게 내 고민의 결과물이거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행동 원칙을 잘 정리해 주면 되겠지. 그래서 저 사람이 이런 행동 원칙들을 반응 매뉴얼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구나. 이게 와닿게 되거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그냥 왜 매주 이거 나눠주니? 이거 왜 매주 나눠주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야, 네가 생각하는 국어에서 딱 한 장은 뭔데? 나는 이미 대답했다니까? 그렇죠? 이미 대답했죠? 내가 생각하는 국어에서의 딱 한 장. 문학 한 장, 독서 한 장. 알겠죠? 거기에 추가한 다음에 언어 매치 한 장. 화작도 처음에 3문제, 그리고 중간에 5문제, 마지막에 3문제 있죠? 그렇죠? 그러면 중간에 5문제가 화법과 정문 짬뽕인데 왜 오래 걸리는지 그 이유를 분석해서 어떻게 반응할 건지 그것도 매뉴얼 적어놔야지. 주위에 보면은 그게 여러분은 아니길 빕니다. 여러분은 아니길 빌어. 주위에 보면은 되게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친구들이 있죠.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죠. 인류가 되려면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인류가 되려면. 그냥 무작정 인풋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납득되나? 여러분 오늘 내가 이 2월달 모의평가 소설 있죠. 표구된 휴지. 이거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뚫을 건데 이거 설명 듣고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의 한계를 정해두지 않길 바랍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는 내가 정합니다. 알겠죠? 내가 정해. 내가 정한다고. 내가 필요하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파악하라고 요구를 할 거거든? 알겠죠? 그리고 그렇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내면을 온전히 뚫어내는 연습을 계속 해줘야 9월 달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우리 회사 회장님 있잖아. 우리 회사 회장님. 예전에 한창 현역으로 활동하실 때 내가 수험생이었거든. 그때 강의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일 벗어나기 힘든 등급대가 70점 초중반대. 왜냐? 그 자리가 편하거든. 그 자리가. 밑으로 떨어지는 건 겁이 나. 근데 위로 올라가려면 생각 한계를 벗어나야 되는 게 되게 좀 버거워. 그러니까 표정이 설명하면 저걸 어떻게 해? 그리고 스스로 합리화를 하는 거죠. 어차피 실전에서 못해. 아니야. 실전에서 해야 돼. 실전에서 해야 돼. 필요하니까 시키는 겁니다. 진짜 무리다 싶은 건 내가 수업 때 딱 잘라서 얘기하죠. 이건 실전에서 하기 힘든데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언지를 주지. 그러니까 그 한계를 내가 정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기 위해선 마지막까지 오늘 내가 보여준 예시를 잘 참고해서 최근 2개년, 3개년 현대소설 있죠. 특히 현대소설. 시도 마찬가지지만 내면을 쭉 온전히 뚫어내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계를 정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의 한계를 정해두면 자기 등급대에 편하게 머무르려는 그런 모습을 자꾸 보이게 돼. 납득됐죠? 자, 이 정도 얘기합시다. 그러면 현대소설부터 가겠습니다. 이범선의 표구된 휴지 갑시다. 자, 이범선의 표구된 휴지 6월달 모의평가. 자, 18에서 21번인데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기억 잘 안 나죠? 그죠? 그래서 짧게 지문 다시 읽어볼 시간만 주겠습니다. 3분 주겠습니다. 3분. 3분 줄 테니까 지문만 다시 빨리 읽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시작. 자, 그만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 21번의 보기부터 갑시다. 자, 표구된 휴지에서는 외화인 화가 이야기에 내화인 청년의 이야기, 또 다른 내화인 편지의 내용들이 연결되거나 삽입된다. 여러분, 첫 번째 줄에 화가 내붙여보고 화가. 본문에서 화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서술자인 나를 가리키죠. 다시, 여러분, 이 작품의 시점은 몇 인칭이야? 1인칭이죠. 그렇죠? 근데 왜 따옴표 묶고 나라고 쓰지 않고 화가라고 쓰고 있는 거지? 그렇죠? 보통 1인칭일 때는 따옴표 묶고 나 이런 표현을 쓰지. 문제에서. 근데 왜 나가 아니라 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무슨 뜻이야 이거? 뭐 고려해달라는 얘기죠? 캐릭터. 나의 캐릭터. 이해됐나? 나의 캐릭터를 고려해달라는 얘기죠. 납득돼? 자, 또 다른 내화인 편지의 내용들이 연결되거나 삽입된다. 외화와 내화가 연결되되 한 문단 안에서 이어지거나 지시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 시점과 시 공간적 배경이 다른 두 이야기를 연결한다. 여기 밑줄 외화에 또 다른 내화가 삽입될 때는 편지의 내용과 형태에 대한 화가의 흥미와 관심이 드러난다. 나의 흥미와 관심이 아니라고. 화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신경 써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 외화에 또 다른 내화가 삽입될 때는 뭐가 드러난다고? 이런 내면이 드러난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액자식 구성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내면이 드러난다가 중요한 거죠. 이해됐죠? 이런 내면이 드러난다고. 자, 다음에 또한
유사한 의미의 표현을 통해 화가가 떠올린 편지의 내용을 보여주기도 하고 여기 쭉 밑줄 거듭 제시된 내용을 통해 화가가 편지를 감상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음을 알려주기도 한다.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봐. 여기서 화가가 편지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그랬죠. 다시 의미를 되새겨본다 그랬죠. 그럼 처음에 편지를 대할 때와 다시 편지를 대할 때의 내면이 다르다는 얘기겠지. 됐죠? 자, 그러면 보기 읽고 나면 총 3가지 기준이 잡혀야 돼. 첫 번째, 나의 대사와 행동을 읽을 때 뭘 신경 써달라? 내가 화가라는 걸 신경 써달라. 맞습니까? 다음에 두 번째, 화가라는 걸 강조했으니까 편지를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보겠어? 화가니까 편지를 예술가의 시선으로 바라보겠지. 다음에 세 번째, 편지를 바라보는 화가의 내면이 변화할 것이다. 납득되나? 자, 그럼 봐봐. 여러분, 여기서 처음에 편지는 뭘로 일컬어지죠? 창호지. 근데 나중에 어떻게 바뀌지? 국보를 거쳐서? 액자. 그러면 나는 화가인 나는 편지에 대해서 뭘 인정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 예술적인 가치. 내면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납득됨? 여기까지 뚫어야 돼. 여기까지. 내면이 바뀌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본문 내려갑시다. 그거 표구할 수 있겠지? 표구? 그래. 그야 할 수 있겠지. 창호지니까. 난 그런 거 잘 모르지 않나? 그래. 화가인. 보이죠? 화가인. 자네 생각을 했지 뭔가. 자네가 어디 적당한 표구사에 맡겨서 좀 해주지 않겠나? 그러니까 여기서 표구가 뭔지 잘 모를 수 있지.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화가가 잘 할 수 있는 행위 맞습니까? 그 정도 생각해주고 넘어가면 되죠. 그게 어렵지 않지만 자네도 어지간히 호사가군. 이걸 표구해서 뭘 하나? 도대체 어디서 주워온 건가? 이 휴지는. 무슨 뜻이야? 아직까지 이 상태에서 편지와 관련해서 의미를 따져보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이겠죠. 됐죠? 계속 갑시다. 아닌 게 아니라 정말 휴지통에서 주는 거지. 그 친구 은행 창고에 저녁 되면 날마다 빼지 않고 들르는 지게꾼이 있단다. 여러분, 지게꾼 네모치고. 잘 봐봐. 여기 뒷부분에도 그냥 청년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청년으로 나오죠? 지게꾼 청년으로 나오죠. 그렇죠? 지게꾼 청년. 지게꾼이라고, 지게꾼. 은행 문 앞에 지게를 벗어 세워놓고는 매우 죄송스러운 태도로, 파란색 밑줄, 매우 죄송스러운 태도로. 여러분 잘 생각해봐. 여기서 이 청년의 성격 있잖아. 약간 좀 찐따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얘를 고려하면 찐따가 아니라 뭐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까? 청년이 굉장히 순박하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해됐나? 되죠? 조용히 은행 안으로 들어서는 스물 나 보이는 그 검은 얼굴의 청년을 처음엔 안내원이 막았다. 뭐죠? 왜죠? 여긴 은행이야, 은행. 무슨 뜻이지? 차림새를 보아하니 여기 용건이 있어서 온 것 같지는 않다. 이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죠. 청년은 어리둥절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글쎄, 은행이라니까? 예. 그런데 그 조금 더 할 수 있습니까? 조금이라니 뭘 말이요? 파란색 밑줄. 저금을 조금 더 할 수 있습니까? 자, 지게꾼 청년인데 은행에 저금하러 왔다고. 근데 조금 더 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다고. 뭘 추측할 수 있죠? 지게꾼 청년은 은행에 와서 업무를 보는 게 익숙하지 않다. 됩니까? 익숙하지 않다. 저금요. 은행 안의 모든 시선들이 그 지게꾼에게로 쏠렸다. 청년은 점점 더 당황하였다. 여기 밑줄. 청년은 점점 더 당황하였다. 왜 그랬을까? 왜 당황한 거죠? 가뜩이나 은행이 익숙하지 않은 공간인데 모든 시선이 자기한테로 쏠리니까 부담스러웠던 거지. 얼굴이 붉어져서 돌아서 나가려는 그를 불러 세운 것은 예금창구의 여직원이었다. 청년은 손에 말아 쥐고 있던 라면 봉지에서 꼬깃꼬깃한 100원짜리 지폐 5장과 새로 새긴 목도장을 꺼내. 다시 여기 파란색 밑줄. 새로 새긴 목도장.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도장 언제 팠다고? 이번에 새로 팠다고. 무슨 뜻이죠? 그 이전까지는 은행에서 도장 가지고 업무를 볼 일이 없었다. 이런 뜻이죠. 납득됨? 됐죠?
자, 그 다음에 떨리는 손으로 여직원에게 바쳤다. 청년은 저만치 한 구석으로 가 서서 불안스러운 눈으로. 왜 그렇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게구 청년에게 은행은 익숙한 공간이 아니니까. 됐죠?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보냐면 19번 갑시다. 정답 5번인 거 인정할 수 있습니까? 납득됨? 이거 몸으로 보낸 거야? 지게꾼 청년의 성격. 알겠죠? 물론 그냥 답내도 되죠. 쌤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9월달 같이 현대에서도 어렵게 나와도 여러분이 쭉 뚫어낼 수 있다니까. 그 생각의 한계를 정해두지 마. 알겠죠? 생각의 한계를 정해두지 말라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A 밑에 부분 가겠습니다. 파란색 쭉 밑줄. 다음 날부터 그 청년은 매일 저녁 무렵이면 꼭꼭 들렀다. 뭐 하러 간 거지? 여직원에게 플러팅 하러 간다? 그게 아니고 뭐 하러 간 거죠? 계속 저축하러 간 거죠. 따라서 성격 하나 더 할 수 있지. 청년은 굉장히 성실한 성격. 하루에 200원 혹은 300원 또 어떤 날엔 500원. 그의 통장에는 입금만 있고 출금란은 비어있다니까 성실하게 돈을 모으고 있다 맞습니까? 이제는 제법 안내원과는 익숙해졌으나 여직원 앞에서는 여전히 얼굴을 붉히며 수고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 그치. 플러팅 하고 싶은데 부끄럽다가 아니고 수고를 끼쳐서 죄송스럽다고. 아직까지 은행이 자기에게 익숙한 공간이 아니었던 거죠. 이해됨?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던 어떤 날이었다. 그날은 여느 날보다 조금 일찍 청년이 은행에 들렀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얼마 넣으시겠어요? 여직원이 미소를 물었다. 예, 기계 오늘은 좀. 청년이 무언가 종이 뭉텅이를 들고 머뭇거렸다. 왜요?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걸 동전으로. 그동안 저금통에 넣었던 걸 오늘 끼웠죠. 그래 여기 이렇게. 청년은 종이에 싸는 것을 내밀었다. 많이 모으셨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이거. 청년은 뒤통수를 극적거리며 언제나 그가 서서 기다리는 구석으로 갔다. 여기 파란색 좀 밑줄. 이게 바로 그 지게꾼 청년이 동전을 싸가지고 온 종이지. 자, 여직원이 휴통에서 굳이 그 종이 꺼내서 가져온 거죠. 표고를 부탁하러. 그러면 여기서 화가인 나의 친구는 지게꾼 청년에게 어떤 내면을 품고 있는 거지? 관심 있고 호감이 있다. 맞습니까? 관심이 있고 호감이 있는 거지. 왜냐? 청년이 어떤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해됐나?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관심이 갔던 거죠. 그 친구는 내 손에 그 편지를 가리켰다. 그래, 그럼 그의 집에서 그 청년에게 보낸 편지란 말인가? 글쎄,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겠지. 동전을 세니 여직원을 거들어주다가 우연히 발견하고 재미있다고 생각돼서 가지고 온 것뿐이니까. 다시, 누가 누구한테 보낸 편지? 집에 있는 가족들이 청년에게 보낸 편지 맞습니까? 그럼 다시, 청년은 지금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서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다. 그러면 추론해 보면 이때 은행은 도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 지게꾼 청년은 원래 어디 출신이겠어? 시골 출신이겠죠. 그럼 생각해봐. 부모님 입장에서 물론 나중에 보면 엄마인지 아빠인지까지 정확하게 구별됩니다. 아무튼 아빠가 보낸 건데 아빠가 타지에 나가서 혼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는 자식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어떤 내면이 디폴트 값이죠? 그치, 걱정이 디폴트 값이겠지. 걱정이 디폴트 값이라고. 따라서 20번에 선수 2번 갑시다. 지지와 격려가 아니야. 걱정이 디폴트 값이죠. 납득됨? 자, 그러면 선지 20번에 3번, 4번, 5번 있죠. 옆으로 묶어봅시다. 이거 두 글자를 줄일 수 있지. 뭐라고 줄일 수 있죠? 걱정. 맞나? 걱정. 이렇게 줄일 수 있죠. 이해됐죠? 됐지? 자, 그러면 여러분 20번 있잖아. 왜 물어보고 있는 거죠? 보기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문제 당연히 하나로 내야지. 됐나? 그리고 편지의 내용 관련해서 뭘 우리가 파악해낼 수 있어야 돼? 편지에 담겨있는 지게꾼 청년의 부모의
내면까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21번 보기 읽었을 때 와 이거 액자식 구성 뭔가 어렵겠다. 이게 아니고 어쨌든 중요한 건 내면 파악이라니까. 자 편지 내용 갑시다. 우물집 할머니 하루 알고 갔다. 이거는 각도를 좀 줬으면 싶은데 그 우물집 할머니가 나이가 좀 많아. 근데 이제 오늘 하던 그런 나이였는데 하루만 딱 앓고서 돌아가신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호상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두들 잘 갔다 한다. 장손이 장가 갔다. 색치는 넘어말 곤보 영감 딸이다. 구장내 탄실이 시집 갔다. 신랑은 읍에 서기라더라. 앞집 순이가 어제 저녁 감자 삶아 치마에 가려들고 왔더라. 순이는 시집 안 갈 기라 하더라. 니는 빨리 장가 안 들어야겠나? 그럼 편지 내용을 보아했을 때 여기서 지교군 청년은 우물집 할머니, 장손이, 그 다음에 건너마을 곤보 영감, 그 다음에 구장내 탄실이, 앞집 순이 다 알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여러분 집에 이웃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옆집에 누구 살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삶의 모습은 어디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치, 시골. 이것도 뭘 드러내주고 있는 거지? 지게꾼 청년의 추심. 성격인 거죠. 따라서 20번에 1번 삭제.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 평가원이 내는 문제에서는 그냥 이유 없는 내용일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용일치로 풀고 있을 뿐인 거죠. 근데 그렇게 뚫어내잖아. 내면을 정갈하게 물어보는 문제에 부닥치면 한계를 드러내게 되죠. 알겠죠? 자, 그럼 20번. 다 뭐랑 관련이 있다고? 인물의 성격과 내면. 됐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나는 비시시 웃음이 새어나왔다. 파란색 밑줄. 나 왜 실실 쪼개고 있는 거죠? 에이, 뭐 비웃고 있는 거야? 어떤 반응인 거지? 도시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시골 모습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해됨? 저 편지 내용도 그렇고 친구의 장난기도 그랬다. 어쨌든 나는 그 창호제를 아는 표구사에 맡겼다. 그게 어떤 편지라고 묻자 표구사 주인한테는 굉장한 겁니다. 이건 정말 국보급입니다. 다시 여러분 이런 표현에서 뭘로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죠. 그렇죠? 근데 서서로 잘 봐봐. 어떻게 행동했다고? 얼버무렸다고. 그러면 편지의 의미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이해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깨닫지는 못했다. 맞나? 됐죠? 자, 그 난에 그 창호제 편지를 감감히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런데 은행 친구가 어느 외국 지점으로 전근이 되었다. 비행기가 떠날 때 나는 문득 그 편지 생각이 났다. 네 떠나고 며칠 안 있어서 송아지 났다. 그 길로 나는 표구사로 갔다. 구겨진 휴지였던 그 편지는 깨끗이 펴져서 액자 속에 들어있었다. 파란색 쭉밑줄. 그렇게 치장하고 보니 그게 정말 무슨 국보나 되는 것 같았다. 자, 돈 좋다. 그러나 너가 엄마는 돈보다도 너가 더 좋다 한다. 보이죠? 그럼 여기서 인물의 이 성격 확정이지. 청년은 돈을 열심히 모아서 어디로 보내주고 있었던 거죠? 집으로 보내주고 있었던 거죠. 이해되지? 그러니까 당연히 디폴트 값이 걱정일 수밖에 없겠지. 자, 밥 먹고 배 아프면 소금 한 줌 묵으라 하더라. 그날부터 그 액잔에 내 화실에 그냥 걸어두었다. 그저 걸어둔 거다. 파란색 밑줄.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도 차츰 어디? 내 화실의 중심점이 되어갔다고. 그 무슨 뜻이죠? 화가 있는 어떤 그림을 그려야 돼? 편지 내용에 부합하는, 그리고 이런 성격에 부합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이해됐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건 그림 같기도 하고 글 같기도 하다. 아니 그건 분명 그 둘이 합쳐진 것이었다. 나는 친구가 외국으로 떠나고 이틀 동안 그 액자를 간간히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차츰 그 친구의 심정을 느껴 알 것 같았다. 그치? 지금 그 청년에 대한 호감을 공감하고 있다. 네 무슨 주변에 고기 묵었나? 콩라면 묵어라. 참기름이나 많이 쳐서 묵어라. 순이는 시집 안 갔기를 하더라. 니는 빨리 장가 안 들어간다. 돈 좋다. 그러나 너가 엄마는 돈보다도 너가 더 좋다 한다니까 마지막에 두 줄은 앞부분에 나왔었던 내용 다시 반복 진술하고 있는 거죠. 뭐를 하고 있는 거지? 편지의 의미를 음미해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가치를 계속 깨달아가고 있는 중인 거지. 납득됨? 자, 그럼 다시 여러분 맨 처음에 편지를 보고서 나의 친구가 청년에게 호감을 가지게 된 거지.
맞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줬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공감하게 된 거죠. 내면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건 납득됩니까? 그러면 21번에 2번 당연히 답이지. 시간적 선호가 그렇게 역전될 수는 없거든. 이해되나? 시간적 선호가 그렇게 역전될 수는 없다고. 그 묻겠습니다. 이거 X자식 구성 물어보는 거야? 내면의 변화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렇죠. 내면의 변화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해됨?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문학의 본질은 내면 파악이라고. 따라서 21번의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됐지? 근데 아마 6월달에 이렇게 푼 사람 거의 없었을 겁니다. 평소에 이 정도로 연습해줘야 돼. 그래야 9월달처럼 현대소설이 어렵게 나와도 별 문제가 없다고. 그죠? 그리고 또 한 번 봐주지 않았던 사례가 있죠. 24년 수능 박태환의 골목안. 이 정도까지 물어봤거든. 이해됐죠? 근데 오늘 아침에 대치해서 이거 수업하고 왔는데 화가인! 이거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 바로 대답 나오더라고. 성격이요. 지게꾼 청년. 무슨 청년이라고? 지게꾼. 왜 지게꾼 청년인 거지? 왜 그냥 청년이 아니죠? 캐릭터. 대답이 나오더라고. 대답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생각의 한계를 정해두지 않고 그렇게 보려고 하니까 이제 익숙해진 거죠. 그렇게 성격을 여러분이 고려해주면서 지문을 읽게 되면 심리 파악이 진짜 빨라지거든. 그럼 의식하지 않아도 소설에서 시간이 단축이 될 수가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넘어가겠습니다.